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금방 소개받은 부산 동의대 명예교수 김병기입니다. 오늘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생물학을 강의와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십입체를 이해를 하는데 생물학이 굉장한 도움을 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생물학 십입체를 이해하기 위한 생물학을 요번 달하고 다음 달에 걸쳐서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제가 태어난 곳이 경상남도 밀양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투리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 도중에 사투리를 쓰시더라도 제가 사용하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 그러면 바운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통 이야기하기로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사람에게 그러면 생명체가 뭐냐 물으면은 대답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살아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키우는 애완견도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밖에 있는 바위나 돌, 흙 같은 경우는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니라고 이렇게 단정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하고 생명체가 없는 무생명체하고 우리가 쉽게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체에 대해서 어떠한 정의를 내리려고 하면은 내릴 만한 사람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저도 생물학을 연구를 했는데 이 생명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한 많은 시간과 돈을 투자를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도 세계 각국에서 많은 머리 좋고 그 다음에 우수한 시설을 가진 데서 생명체의 기본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서 굉장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발견된 것 중에 이것이 생명체다, 이것이 생명체의 진수다 하는 물질이나 힘을, 에너지나 이런 것을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한마디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지금까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체를 어떻게 설명을 하느냐? 생명과학자들은 생명체를 특징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생명체의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게 이해가 돼야만 나중에 십입체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생물학에서 말하는 생명체의 어떤 특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맨 먼저 생명체의 특징, 여기 보시면은 생명체는 특이적인 조직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과학에서는 우리가 우주에서 우리가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은 원소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원소들은 뭐로 이루어지나? 원소들이 가장 작은 입자를 원자라고 합니다. 자, 예를 물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물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시다시피 H2O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수소가 두 원자, 그 다음에 산소가 한 원자, 이런 뜻이죠. 그러면 물의 원소는 산소하고 수소라는 뜻이고, 원자의 개수는 수소가 2개, 산소가 1개, 전체의 원자의 숫자는 3개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원소는 우리 몸에 몸뚱이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는 원소는 산소입니다. 약 60%가 산소를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많은 게 탄소고, 그 다음에 수소, 그 다음에 질소, 그 다음에 칼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트륨, 그 다음에 염소, 이런 약 20가지로 된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몸은
20가지 원소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에. 보수밖에 없고. 그런데 이 20가지 원소인데 원자량은 엄청 많겠죠. 헤아릴 수 못 헤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우리 몸입니다. 근데 이게 이 원소나 원자 중에 어느 것이 납니까?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몸에는 수도 많은 원자가 들어가 있는데 20가지 원소로 이루어져 있는 이 몸이 어느 원소가 나입니까? 나라고 할 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몸뚱이에는. 자, 그 다음에 이 원소들이 쭉 모여가지고 기본적인 우리 생명체 구조물을 만드는데 그 구조물이 기본적인 구조물이 여기서 그림에서 나타나죠. 세포입니다. 생명체라 그러면 반드시 세포를 가지고 있어야 생명체입니다. 바위에는 생명체가 없습니다. 바위에는 세포가 없습니다. 우리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균 같은 거, 우리 병을 일으키는 세균 같은 거는 하나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과학자 계산에 의하면은 우리 몸은 약 60조 개로 된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포 60조로 된 세포 중에 어느 게 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 세포 모양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이 여기 세포 밖은 세포막으로 이렇게 쫙 둘러져 서 있고 중앙에 이렇게 핵이 있습니다. 이 나중에 이 핵은 많은 시간 뒤에 이 사띠의 생물학적 의의를 설명할 때 이게 굉장히 많이 제가 그 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래서 이 핵의 위치를 정확히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여기서 하나 여러분이 주목해가 보실 것이 파랗게 칠한 부분들입니다. 파랗게 칠한 부분들. 곧 이게 제가 여기에 대한 기능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미토콘드리아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여기서 뭘 하는가 하니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그러면 이 세포 안에는 아무것도 이 핵이나 여기가 딴 데는 그 산소가 전혀 볼 수 없는데 이 미토콘드리아 내만 산소가 존재를 합니다. 굉장히 특이적인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세포 구조를 딴 거는 뭐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핵 요 위치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요거는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놓으십시오. 다음에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포는 이 울타리가 꽉 쳐지가 있는데 이 울타리를 세포막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세포막은 한번 크게 이 세포막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우리가 구경을 한번 해봅시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 보면은 노랗게 칠한 두 가닥의 그 줄이 나와 있는데 요 두 가닥의 줄이 이중으로 층이 두 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 지방은 노란 부분은 지방으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고 파랗게 칠한 부분, 동그랗게 파랗게 칠한 부분은 인 부분입니다. 인으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세포막은 안에는 노랗게 칠한 지방으로 되어 있고 바깥쪽에는 파랗게 칠한 부분 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쳐가지고 그래가지고 인지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파랗게 칠한 부분은 지방은 우리가 물에 녹질 않지 않습니까? 물하고 접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파랗게 칠한 부분만 물하고 친한 쪽에 노출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노랗게 칠한 부분, 이 지방에는 안으로 지방이 물이 안 보이는 안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랗게 칠한 부분은 수분이 못 들어옵니다. 전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아까 이 세포 내에 세포막이 이렇게 아까 이중막으로 딱 치지가 있는데 이 사이로는 물도 왔다 갔다 못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 지금 여기에 단백질이라고 이렇게 세포막이 이렇게 단백질이라는 것들이 박혀가 있습니다. 이 단백질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포막에 박혀가 있는 이 단백질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할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어떤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포막들은 물도 통과를 못 시킵니다. 그러면 세포 바깥과 세포 안하고 물질 교환이 일어나야 되는데 교환의 통로가 이 단백질들입니다. 단백질에 이 통로 역할을 해줍니다. 그러고 이 세포가 밖에 있는 어떤 신호들을 인식을 해야 되는데 인식하는 손 역할을 하는 게 단백질입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을 우리가 일종의 생물에서 특별 용어로 수용체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지금 여러분들 보이고 있는 이 볼펜은 내 코로는 못 잡습니다. 잡을 수 있는 건 내 손밖에 못 잡습니다. 그래서 이 손같이 볼펜을 잡는 손같이 작용을 하는 것이 막에 박혀 있는 단백질들이 합니다. 이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지금 자세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백질들은 통로의 역할, 손의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게 단백입니다. 막에 박혀 있는 단백입니다. 막을 관통하고 있는 단백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세포가 60조로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 세포들이 그냥 퍼지가 있느냐? 안 그렇습니다. 이 세포들은 필요한 모양, 세포 모양이 이게 여기서는 일률적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데 이 실제 생체에 있는 세포들의 모양은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모양과 기능을 같이 하는 세포끼리 모여져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그래서 그거를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기능과 모양을 같이 하는 세포들이 모여가 있는 것을 조직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뭘 하는 거 아닙니까? 기관을 만듭니다. 그 기관들을 모여가지고 나중에 뭐냐? 계류를 합니다. 자, 예를 하나 들어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신경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신경계들도 기본적으로 이루어가 있는 세포들이 신경세포들입니다. 이 신경세포들이 많이 모여지가 있는 곳이 무엇이냐? 신경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이 조직들이 더 많이 모여 있는 것이 신경계들입니다. 신경계 대표적인 게 여러분 전부 다 두뇌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대표적인 신경기관입니다. 그러면 척수로 쫙 내려가는 척수도 신경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직들이 전부 다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을 만들고 조직이 모여가지고 기관을 만들고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기관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기관계들이 모여가 우리 몸이 된 겁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 신경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신경계, 소화기계, 그 다음에 비뇨기계, 그 다음에 골격계 이런 것들 합쳐가지고 우리 몸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어떤 게 우리입니까? 어떤 게 우리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골격계가 납니까? 신경계가 납니까? 소화계가 납니까? 어떤 게 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없는 건 아니죠. 그죠?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재분무합니다. 이거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생물학을 전혀 강의도 못 받으셨을 건데 어떻게 재무생을 하지? 참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진짜로.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가 상상을 해봅시다. 여러분 아마 전부 다, 저도 그제 낮에 그 쌀밥을 먹었는데, 우리는 쌀을 한 포대 상상을 합시다. 쌀을 한 포대 상상을 합시다. 20kg짜리 쌀 한 포대에 쌀알이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몇 개 들어가 있습니까? 대답하실 분 없습니까?
우리 사람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몸뚱이 내에 세포 60쪽이 들어갔죠. 그 살 한 포대에 얻은 쌀알이 진짜 쌀알입니까?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 내가 이루는 세포들이 60쪽의 이 세포들이 진짜 나를 이루는 것들이니까 얻은 게 주인할 게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이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게, 특이한 조직체로 되어 있는 게 우리 몸입니다. 이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생명체 특성 중에 두 번째가 생명체 내에서 대사작용이 일어납니다. 대사작용을 합니다. 이 대사작용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자면 대사작용이라는 말씀은 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몸은 아까 뭐로 되어 있다 그랬습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습니다. 이 세포는 죽기도 하고 다시 만들어지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포가 늘 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일한다는 것은 세포가 일하는 것입니다. 일하는데 에너지 없이는 일을 못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생산하는 것을 보고 우리는 대사작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생명체에 만약에 대사작용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에너지 생산 못합니다. 에너지 생산 못한다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살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생명체 살아있다는 이야기는 대사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대사작용은 우리가 이 지구상에는 생명체가 크게 나눠가지고 동물계, 식물계가 있는데, 식물은 여러분 아마 초등학교 때 이야기 많이 들었죠. 탄소 동화작용이라는 말씀 많이 들었죠. 그거는 여러분 뭐 초등학교 들은 대로 CO2 이산화탄소하고 물하고 햇빛하고 합쳐가지고 녹말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식물밖에 없습니다. 우리 몸은 식물이 만드는 녹말, 오늘 아까 제 쌀밥을 먹었는데 식물이 생산한 겁니다. 사람이 쌀 생산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식물이 생산한 쌀을 내가 먹는 겁니다. 그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인데 이 탄수화물은 뭐로 되어 있느냐? 포도당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 보면은 대사작용에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포도당하고 산소하고 물하고 이게 합쳐가지고 결국은 나오는 게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하고 이 탄산가스 아닙니까? 탄산가스하고 물하고 요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밥을 먹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밥을 먹은 이유는 배고픔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먹었지만은 요게 포도당을 얻기 위해서 밥을 먹은 겁니다. 우리 밥 먹은 속에 포도당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 있어 가지고 요게 산소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세포 내에서 산소 있는 곳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소가 있는 곳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요거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이 산소가 있어야만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산소가 없다 그러면은 에너지 발생은 발생이 되는데 에너지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세포 내에 산소가 들어와갔다가 거기에서 생산된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버립니다. 이게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서는 산소 생산을 못합니다. 반드시 밖에서 들어와야 됩니다. 밖에서 들어오는 건 어떤 통로로 밖에서 들어옵니까? 호흡을 통해서 들어옵니다. 호흡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산소 들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찌꺼기 무엇입니까? 이산화탄소 있어.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데 이거 축적되면 우리 죽습니다. 이 밖을 내보내는 게 우리 무엇입니까? 우리가 호흡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면은
요거는 우리 육신의 전체적인 호흡이고, 세포 내 호흡은 누가 합니까?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만 세포 내 호흡이 일어납니다. 우리 몸 읽어보면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이제 이래가지고 이 에너지를 상상을 안 해보시오. 겨울에 대게 추울 때, 옛날에 저희들도 어릴 때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스케이트 타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추우면 어떡합니까? 장작 이래 덤에 가가지고 불 질러면은 거기에 불 질러가지고 따뜻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걸 상상하면 됩니다. 장작을 태워서 열을 낸다는 그걸 여러분 상상을 하셔야 됩니다. 포도당은 장작에 해당을 하고, 산소 보탱은 불을 지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따뜻한 뒤에 있는 따뜻한 에너지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게 만약에 생체 내에서 만약 이런 형태의 에너지 발생이 된다 그러면은 생체는 한번에 다 죽습니다. 뜨거운 그 열대면 죽습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화학적인 에너지를 바꿔가지고 생체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화학적인 에너지를 다시 꺼내다가 씁니다. 조금 그게 여러분 상상은 장작불 피운다는 그 에너지 생산을 상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그와 같이 하면 생체 내에서 그걸 다 감당을 안 되니까 이 생산된 에너지를 화학적 에너지 바꿔가지고 생체에 저장을 했다가 다음 기회에 이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다음 생명체는 항상성을 유지한다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여놨습니다. 이 항상성이라는 유지는 항상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항상성이라는 말이 같은 상태로 유지한다는 말이 항상성입니다. 이 똑같은 이 항상성을 유지한다 뭐 이중말이 돼버린데, 이게 왜 항상성이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니까 생명체에서 일어나는 이 대사작용, 그 다음에 아까 특이적인 조직으로 되어 있는 세포의 어떠한 일들, 이런 걸 잘하기 위해서 조건을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항상성의 대표적인 예를 들 수가 있는 것이 어디서 보니까 우리 체온은 얼마입니까? 예? 아침에 재보면 얼마입니까? 36.5. 그 다음 저녁이 돼도 36.5. 저녁이 돼도 36.5. 이렇게 같은 상태로 유지되는 게 항상성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기온이 아무리 덥다 40도 올라도 우리 몸은 36.5. 그 다음에 영하 15도 돼도 우리 체온은 36.5. 그러니까 항상 같은 조건으로 유지를 합니다. 유지하기 위해서 우려야 됩니까? 더우면 어떻게 됩니까? 더우면 우리 체온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들? 예? 옷 벗지야. 또 땀법을 안 흘립니까? 땀 흘립니다. 추우면 어쩝니까? 옷 입고 또 벌벌 떤다 아닙니까? 뜨는 건 왜 뜨느냐? 이 근육 떨면서 열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뜬다고. 추우면. 이게 신경계가 작용을 합니다. 자, 더워지면은 체온을 밖으로 발산을 해야 되니까 우리 피는 체온을 싣고 다닙니다. 이 피를 흐르는 통로를 뭐라 그럽니까? 혈관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혈관이 이 피하고 가깝게 혈액을 많이 보내면 많이 보낼수록 열을 밖으로 빨리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확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열을 밖으로 많이 빼냅니다. 근데 추워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혈관을 딱 쪼무리면 어떻게 됩니까? 체온은 안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 체온은 그렇게 더울 때는 땀을 흘리기나 혈관을 확장시켜가지고 체온을 36.5도 되도록 유지를 시킵니다. 그 추우면 어찌 됩니까? 혈관 딱 수축을 해버리고 그 다음에 근육 떨게 하고
꽃 좀 더 있게 하고 뭐 이래가지고 36.5도를 항상 유지를 하게 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예를 볼 수 있는 게 이러한 특성이 생명체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몸만 우리 사람만 이런 게 아니고 닭은 뭐 41도 그 다음에 개구리 같은 경우는 밖에 온도에서 변합니다. 그래서 개구리가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 하니까 개구리 땅에서 바로 태어날 때는 지 활동 잘 못합니다. 굉장히 활동이 느립니다. 잡기 쉽습니다. 개구리 잡기 쉽습니다. 근데 여름에 한창 더울 때는 개구리 잡으려고 하면 못 잡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체온이 36.5도 된다 그러서 활동을 그만큼 추울 때나 더울 때나 계속 똑같이 할 수 있는 조건을 갖다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많이 나중에 적응에 대한 이야기를 나오는데 이렇게 적응이 지금 잘 되어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생명체는 성장하고 이동한다고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서 성장 한번 봅시다. 참 재미나는 이야기인데, 성장이라는 말은 세포의 부피의 증가입니다. 세포에 우리가 아까 전부 다 우리 몸은 뭐로 돼갔다 그랬습니까? 이거부터 다 고정관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 대답을 못합니까?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포의 부피의 증가가 성장입니다. 그럼 부피의 증가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 하나는 수적인 증가, 하나는 부피의 증가, 세포 부피 증가입니다. 크기의 증가지. 크기의 증가. 그런데 여러분들 기억이 있습니까? 엄마 아버지 뱃속에 있을 때 아버지로 받은 정자 하나, 엄마로 받은 난자 하나 두 개 합쳐가지고 세포 하나가 시작한 거야. 기억이 있습니까 그때? 없습니다. 나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서부터 세포 분열을 한 거야. 하나가 두 개일게, 두 개가 네 개, 네 개가 16개 이래가지고 지금 여러분 60조 된 세포입니다. 그만큼 성장을 한 거야. 그러면 하나 그때가 납니까? 지금 60조 된 거 납니까? 어딘지 나릅니까?